자, 이번에는 금리와 주가의 연관성을 또 풀어볼 시간이고요. 마스터 코너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거의 방송인이 다 되셔가지고 아닙니다. 많이들 나오시던데. 네. 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7월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했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힌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건 뉘앙스는 좋지만, 네. 시점에 대한 명확성은 좀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최근 부채가 많이 늘었고 부동산 시장이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 동결을 결정해서 뭐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나온 전문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항상 그렇듯이 뭐 아직까지 경기도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물가는 아직까지 안정적인데 부채 이슈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도 내용은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 네.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문구를 네. 유지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의 주택시장, 네.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돼서 네. 조금 요게 이제 금리 동결의 주된 요인이 된 것 같고. 네. 자,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이냐 아니면은 물가 안정이냐 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좀 어려운데 기존에는 이제 성장 쪽 드라이브를 네. 거는 듯 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물가 안정 쪽이에요. 네. 맞나요? 물가 안정이라기보다는 부채 부담이겠죠. 부채. 네. 물가도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장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라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엇갈리는 통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 부양이 좀 의지가 피력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경기 부양 쪽으로 좀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긴 할 텐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여기다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선 또 엇박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안정이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력하는 그러니까 정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시차를 두고 이제 추경에 대한 효과도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다. 이 네. 얘기도 있고. 그러면 8월에 인하의 가능성은 지금 일단 중립적이긴 한데 도비시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아직은?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하반기 중에는 최소한 한 번은 금리 인하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다 왔는데 네.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8월 30일 날 있고요. 10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8월 안 하면 10월이에요. 만약 9월이 있었으면 9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8월 30일 날 전후로 해서 잭슨 홀 미팅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내비치게 된다면 저희는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8월 잭슨 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한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잭슨 홀 미팅 결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8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금리 인하 한 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 수급 이슈로 채권리가 많이 뛰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조에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지금 불플랫, 네. 플래팅으로 누워버려가지고 주식시장도 이제 그 눈치를 보다 같이 더 달려볼까 하다가 네. 일단은 채권 시장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FX 외환도 이제 조금 네. 멈추니까 멈춰있죠. 주식도 지금 멈춰버려가지고 네. 자 그럼 다시 미국으로 또 한번 눈을 돌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갑자기 구리, 철강, 알루미늄 관세 뭐 50% 관세 네. 얘기하던데 네. 뭐 일각에서는 자국 내에 그 정제구리가 한 절반이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은 네. 자국 내 산업한테 타격이 될 건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럴까요? 일단은 구리, 철강, 알루미늄 이쪽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코아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1월 20일 날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구리, 알루미늄, 철강,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이런 쪽들은 우리가 잘한다. 미국이 잘한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 경쟁력으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관세 부과하고 계속 구리, 철강, 알루미늄을 가지고 계속 관세율을 가지고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 관세가 올라와서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경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최근 위협받고 있는 의약품,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이겠죠. 근데 이쪽은 생산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좀 취약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고 네. 그래서 관세 협박을 하지만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뭐 증시가 등락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협상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구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는 좀 다른 결로 좀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선물 가격 워낙 급등을 했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선수요 기대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격만 급등을 했고 LME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 중에 한 번 튀었던 거는 독일이 엄청나게 급등을 그렇죠.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이 급등을 했고 최근 움직임직하는 게 산업금속 쪽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 레이트 사이클의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원자재 그중에서도 산업금속 쪽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또 힌트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미국 자국 내에서의 뭐 그 빅파마들이나 아니면 광산 기업들이 막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를 꼭 집었지만 네. 한국의 그 시밀러나 카피 약품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저쪽에 관세 좀 매겨줘요. 그랬더니 뭐 200%. 네. 뭐 광산업체도 마찬가지일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중국산 뭐 철강이 막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네. 우리도 가격 내려야 되는데 네. 여기 관세 좀 매겨주니까 또 관세해주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참 그때그때 유연성인데 뭐 크게 그게 비중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또 하나는 8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이번에는 의제로 또 들어올 수 유예 있습니다. 없다라고 또 네. 못 봤는데. 유예 없다라고는 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지금 재무장관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관세는 협상이다. 네. 네. 그런 그림이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노이즈는 분명히 맞지만 지금 관세의 영향력이 더 커지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은 7,900대까지 급등을 했던 게 불확실성이. 불확실성 지수 자체가 지난달에 7,000대, 5,000대, 이번 달에는 3,000대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군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라서 불확실성 지수 자체가 급등했다가 이제 내려오고 급락으로 있다. 안정을 빠르게 찾는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스탠스, 강도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게 다시금 불확실성 지수를 대폭등시켜서 7,900, 8,000을 넘어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노이즈는 맞다. 네. 하지만 증시 흐름이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노이즈가 있다면 주중 확대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타일과 이 수가 거의 많이 읽혀져서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시장이 그러려니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군요. 어제 7월 FOMC 의사록이 어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네. 자, 그러면 의사록이 나왔고 7월 FOMC는 이제 금리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제 의사록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FOMC. 일단은 의사록 관세 외발 물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7월 FOMC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네. 점도표 분포도를 보면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연준위원들이 7명이나 됐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올해 점도표까지도 굉장히 크게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파월 연준장 한마디에 이 연준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이 확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무슨 말을 했냐면 네. 경제 전망과 점도표는 연준의 계획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견이라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와 비슷한 말을 작년 6월에도 했거든요. 네. 작년 6월에도 점도표가 좀 매파적으로 바뀌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켰고 약간 또 재밌는 거는 작년에는 9월 달에 갑자기 50bp 금리 나왔습니다. 갑자기란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24년 3월 FOMC에서는 3번 금리 난다 그랬고요. 네. 24년 6월 FOMC에서는 한 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9월 달에 50bp, 11월에 25bp, 12월에 25bp, 100bp를 내려버렸죠. 네네네.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가가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어도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물가 레벨을 놓고 본다면 작년 9월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GDP 성장 자체는 작년 9월 대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목 성장이라고 그러죠.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아마 올해 3분기 중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4.5보다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도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7월은 좀 빠른 것 같다. 그래서 7월 FMC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은 아마 9월 FMC에서는 거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에는 비둘기가 살짝 날개만 보여주는 네, 정도.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장은 또 이 시그널을 읽으니까. 네.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하니까 파월 의장도 짜증은 나겠어요. 그리고 또 연준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2명 정도는 7월 FMC에서 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한두 명은 또 9월에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아니면은 소수 의견을 갖고 7월 FMC를 지나갈지, 그게 아마 이번 흐름들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해하고 유동성을 좀 풀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일단은 이 빅테크의 선두 뭐 여러 가지 실적을 기반한 거지만 네.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동성 기대감도 적지 않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도달했다가 오늘 아침 헤드라인이 나왔었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실적 전망치 추이들을 보게 된다면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근데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전자는 조금 논얘기긴 하지만 네.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때문에 그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뭐 애플 그리고 전통 소비주들은 실적 전망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까지도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쪽의 엇갈리는 실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빅테크 쪽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반도체, AI 사이클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의심이 지난 뒤에는 또 한 번의 기대, 확신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빅테크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승 탄력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고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더 탄력도,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있었던 아직까지 엔비디아 정도 못 올라왔던 종목이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애달픈 주가가 삼성전자인데 네. 엔비디아의 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한 5천조 이상일 네. 거고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60조 네. 정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10개 있어도 엔비디아 하나를 못 사는 네. 이 참 이상한 현실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팔아도 아마 엔비디아 못 사지 싶은데 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1분, 2분기 나오니까 또 실적 쇼크 나오고 네. 거기에 또 방어책은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네.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뭐 실적만 놓고는 본다면 어마어마한 쇼크죠. 그렇지만 뭐 예상이 너무 하향이기 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 최하단을 도달했습니다. 네. 엄청난 쇼크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래도 주가가 6만 원을 안 깨고 있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본다면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가늠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 하향 조정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 안 좋을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 주가가 안 좋았던 업종들은 하향 조정됐고요. 네. 주가가 좋았던 업종들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좋았던 쪽이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는 실적 기대가 높다. 안 좋았던 애들이 하향 조정됐던 업종들은 실적 기대가 낮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가 좋은 업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지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고 네. 실적 전망이 나쁜 애들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가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이 정도 실적만 나와도 안도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최근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철강이나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 이런 업종들 오늘도 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 실적 시즌 동안에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좀 쉬고 좀 지지부진했던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들은 좀 반등하는 그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연기금 매매 패턴도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연기금 5월, 6월 달에 코스피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네. 사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올라서. 평가 기준으로. 네,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연기금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시장 비중에 맞춰놨다 하더라도 최근 급등한 종목들은 오버웨이트이 돼 있을 거고 네네네. 부진했던 업종들은 언더웨이트이 되겠었겠죠. 이거를 좀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7월 들어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 업종들은 좀 줄이고 좀 아직까지 낮아져 있는 종목들은 좀 채워놓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7월, 8월 달에는 순환매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좀 흔들릴 때 좀 잘 모아놓으시면 단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수익 기회로 잡을 수 있겠다.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의 선택인데 락바텀이라고 하는 돌다리를 선택할 거냐, 네. 아니면 구름다리를 올라갈 거냐, 맞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뭐 조금 시장을 부각시킬 만한 그런 섹터? 네. 좀 전에 제약바이오 힌트 잠깐 주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기계는 계속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이 있으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들을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금속 쪽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가 움직이면서 소재주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커머더티, 산업금속의 추이를 보아서 거기에 연관된 소재 기업들 내지는 이런 쪽을 좀 힌트를 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희마의 마수다. 하반기 오늘 또 첫 금통위가 열렸고 금리 동결과 관련된 시장 풀이를 들어봤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부장이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